요거 아까 보셨죠? 사이리스터 고주파 발생기기의 원인. 이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전자소자가 뭐가 있으냐. 그래서 사이리스터 등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기. 정류기, 변환기. 이런 거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안에 보시면 AC를 쓰는데 그 안에는 DC 5V나 12V 쓰지 않습니까? 정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SMPS라고 해서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예? 스위칭을 해가지고 파워 서플라이 하는 거. AC가 들어갔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DC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이거죠. 아크로 등의 비선형파. 아까 지지면 아까 들으면 정연파가 안 나오고 외형파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해가지고 남는 부분들이 유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변압기 회전기기의 자기포화. 요거 같은 건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고주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형광등, TV 등의 기구. 거기도 보시면 안에 그 전자소자들 다 쓰지 않습니까? 전자기기는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땐 TV를 보려면요. 나무로 된 이게 옷장을 열어야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옷장을 열면 거기 TV가 있고, 브라운관이 있고, 옷장을 닫습니다. 그런 TV를 보던 시대도 있는데, 요즘은 뭐죠? 다 핸드폰으로도 TV를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도 귀해가지고, 마을에 가서 막 보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70년대였고요. 80년대에 가니까 이제 그런 TV가 안 나오고 이제 칼라 TV가 나오더라고요. 80년대. 제가 80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80년대 TV가 나왔었고 84년도인가 저희가 칼라 TV를 샀던 것 같은데. 예? 형광등은 왜 필요하냐? 여기서도 지금 AC에서 DC로 만들어서 얘도 지금 보시면 아주 높은 전압으로 지금 방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방전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밖에서. 그러니까 왜 방전을 시키는 건 지지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높은 전압이 지나가면서 충돌이 일어난다. 안에 발광소자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안에 뭔가 반짝이는 야광소자 같은 게 있는데 얘가 지나가면 탁 치면은 야광도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고 얘가 흔들면은 예를 들어 야광 같은 거 보면 여기 있던 걸 흔들면 더 밝아지지 않습니까? 낚시 같은 데 갈 때 보시면 돼 있는 거 딱 끄끈 다음에 이렇게 막 흔들면 밝아지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 안에 그런 전자들이 있는데 걔가 지나가면서 부딪히니까 얘가 밝게 빛을 내는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전압이 세면 더 많이 부딪히겠죠. 더 많이 부딪힌다는 걔네들이 더 안에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수명이 빨리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안전기가 단상 정류 장치를 사용하는데 그 안전기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또 고주파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고주파가 기계에 미치는 영향, 이건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이 뭐였죠? 여기 보시면 변압기가 있었죠. 변압기 2차 측에 고주파가 발생 장치가 있었죠. 예?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었죠? 콘덴서가 있었죠.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동기도 있겠죠. 이렇게 그림 하나만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덴서 및 리액터. 여기 변압기, 여기 전동기, 예? 그리고 여기 케이블, 여기 형광등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또 조명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딱 생각하시면 아까 우리가 고주파 할 때 이 세 개 그림 그렸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제 추가만 해주시면, 이 모터 있고 형광등 있는 거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아까처럼 뭔가 이렇게 왜곡이 된다고 그랬죠? 왜곡이 됐을 때 미치는 영향은 뭐냐? 콘덴서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 공진현상으로 해가지고 과대한 전류가 흐른다 이거죠. 아까처럼 뭐가 치고 들어오니까 C 성분은 XC분의 1이니까 뭔가 치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게 병렬 공진이든 이런 부분으로 돼가지고 전류가 증폭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힘들고 그냥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임피던스가 작아졌으니까 콘덴서는 뭔가 치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열이 되겠죠. 전류가 크다는 거는. 아까처럼 뭔가 크게 들어오면은 수명이 짧아지겠죠? 소선이 되겠죠? 그리고 뭐가 들어오면은 발열이 되겠죠? 소음이 발생하겠죠? 뭔가 여러 번 때린다 이거죠. 헤르츠가 올라간다는 건 소음이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목소리가 올라오는 것도 사실 목소리의 파장을 작게 하는 겁니다. 저음은 주파수가 낮은 겁니다. 저음을 낸다는 건 하면은 이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하면은 이게 여러 번 가는 겁니다. 이게. 여자들이 이제 목소리 많이 내는 건 이게 많이 떨리는 건 목젖이 많이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주파수가 이게 많다는 건 목젖이 많이 떨린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러니까 소리를 하려면 소리 지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죠. 그래야 이제 파장이 더 크게 나가니까. 그래서 소음이 발생한다. 변압기는
근데 변압기는 큰 부분이 없다고 그랬죠. 아까처럼 이제 고주파가 들어오면 철심의 자화가 돼야 되는데, 정형파가 들어와서 자화시켜야 되는데, 외형파가 들어오다 보니까 자화되는 부분이 거기서도 왜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잉하는 소리가 있는데, 변압기 처음에 키면 찡하고 하다가 좀 지나면 되죠. 처음에 이제 그 여자 도립전리가 외형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뭔가 순간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소리가 나는 거고,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덜 나죠. 그러니까 처음에 킬 때 그런 외형파 등에 보시면은 지금 왜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소음이 더 증가되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손실도 더 증가가 되겠죠. 유도전등기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은. 유도전등기 쪽에서는 뭐 고주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얘는 60Hz에서만 동작을 하거든요. 발열은 될 수는 있습니다, 발열은. 왜? 여기서는 손실 증가라고 하는 부분은 회전수라든가 이제 주파수가 이제 진동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NS는 P분의 120F인데 주파수가 다른 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RPM이 틀려지겠죠. 60Hz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1800rpm에 들어오게끔 전동기 안에 극수를 넣어놨는데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60Hz가 아닌 게 들어오면은 주파수가 조금 변동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얘가 안에서는 근데 그 양이 얼마냐가 됐냐가 문제죠. 기본파가 60Hz가 센 놈이 이렇게 밀어주면은, 예? 얘가 잘 돌아가는데 좀 이상한 놈이 와서 이렇게 톡톡톡 치면 얘가 돌다가 조금씩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서 얘가 원만하게 안 돌고 조금씩 도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크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동기는. 전동기 쪽 같은 경우는 크지는 않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 다른 건 없고요. 중성선에 고주파가 흐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선 규정에 R상이 100스퀘어, S상이 100스퀘어, T상이 100스퀘어 하면 중성선은 50스퀘어만 써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중성선도 상선하고 똑같이 설계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똑같이 100스퀘어로. 그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전동기가 도는 것도 회전자계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동자계라는 부분이 나오고, 단상은 이동자계고 삼상은 해동자계다. 이동자계라는 건 뭐냐, 전력량계는 이동자계로 움직입니다. 단상이거든요. 우리 지금 220V 쓰지 않습니까? 그 단상이지 380V 아니거든요. 뭐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뭐 자기장이 생성되면서 뭐 여기 힘이 토크가 발생해가지고 R하고 원판에서 동작한다고 하죠. 이거의 결론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쉐이딩 코일입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 양력이라는 게 있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나눠지는데, 기체는 뭐냐면은, 일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특성이 있다면, 어떤 한 특정한 공간을 일정하게 태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이거 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기체가. 이 안에 이제 질소가 한 80%, 산소가 한 20% 정도 들어있는데, 얘가 빨리 달립니다. 빨리 달리면 공기는 일정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얘가 채워야 돼요. 모든 공간을. 그러니까 얘가 공기가 지나가면서 여기는 이쪽을 또 채워줘야 되겠죠. 얘도 이쪽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가도 됩니다. 얘는 빨리 가야지 여기 공간을 채워주겠죠. 고 있던 놈이 가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빨리 가니까 종이 갖다 놓고 이렇게 위로 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흔들 하죠. 위로 올라가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게 양력입니다. 그건 뭐냐? 얘는 넓은 놈이 갑니다. 넓은 놈이 갔고, 얘는 조그만 놈이 갔습니다. 조그만 놈이 가니까 얘가 속도가 더 빠를 거 아닙니까? 왜? 그 면적을 뭔가 채워주기 위해서. 얘가 빨리 가다 보니까, 얘 조그만 놈하고 여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비행기처럼. 이거 쉐이딩 코일이라고 하고, 그 쉐이딩 코일은 뭐냐? 여러분들 쓰시는 그 선풍기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선풍기가. 그러니까 원리를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 뜯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한번 뜯어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쉐이딩 코일러도 논문을 옛날에 한번 쓴 적이 있어가지고, 삼상 자계는, 왜 이걸 들으면 케이블에 이제 고주파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단상은 이런 부분이 된다. 아까 단상 전력계도 그렇게 돈다. 근데 삼상은 뭐냐? 이동자계가 아니라 회전자계라고 합니다. R상, S상, T상. R상 부분이 이렇게 한번 돕니다. S상 부분이 한번 돌립니다. T상 부분이 한번 돌립니다. 얘는 회전자계라고 하거든요. 이동자계라는 건 아까 이쪽에서 들어온 놈과 이쪽이 들어온 놈이 얘가 저쪽을 쫓아가기 위해서 움직였죠. 그게 이동자계입니다. 한상이니까. 회전자계는 뭐냐? 가만히 앉아있는데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건 뭐죠?
R상을 한 번 돌리면 R상이 이렇게 한 번 돌죠. S상은 여기 있던 놈만 한 번 돕니다. T상은 이렇게 한 번 돕니다. 걔네들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권선은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한 번씩 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그게 이거죠. R상, S상, T상 이거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바퀴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사람이 같이 돌리면 또 편하겠죠. 근데 힘드니까 우리 1초에 한 번씩 돌리자. 앞사람이 1초 뒤에 돌리고 뒷사람이 1초 뒤에 돌리고 맨 뒷사람이 1초 뒤에 돌리고 편하게 이렇게 한 번씩 바퀴를 돌리니까 편하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삼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 바퀴라는 저기도 있죠. TV도. 예? 세 바퀴를 돌리는데 한 사람이 한 바퀴씩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완만하게 가는데 문제는 얘가 3고조파. 그러니까 영상이라고 했죠. 3고조파는 요걸 3개로 나누는 거. 하나, 둘, 3개 하다 보니까 요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여기서 여기 60도 요게 180도니까 요게 120도죠. 120도다 보니까 30도씩 60도씩이니까 여기 120이니까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렇게 2개.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만나겠죠? 예?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60도가 시작하니까 여기 두 번째 가서는 처음에 왔던 R상에 있는 놈하고 두 번째 S상에 있는 놈이 만납니다. 이쪽에 가서는 R상에 있는 놈도 만나고 S상에 있는 놈도 만나고 T상에 있는 놈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전류는 어떻게 그리죠? 스칼라로 이렇게 R상, S상, T상 이렇게 그리죠. 스칼라 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칼라하고 벡터는 뭐냐? 스칼라는 크기나 양이 있다는 얘기죠. 벡터는 크기나 양의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해가 됩니다. 1이라는 게 있는데 1이 이렇게 있다. 얘는 크기도 1이죠. 방향도 1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각으로. 근데 벡터를 이렇게 1로 그려놓습니다. 크기는 1인데 방향이 옆으로 가다 보니까 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쪽 직각 방향을 보고 있으면 0.7이라든가 0.8의 힘으로 밀겠죠. 여기 문이 있는데 문을 끝에서 밀면은 힘이 이렇게 잘 열어집니다. 저기 구동쪽 잡아져 있는 데 있죠. 거기서 가까운 데를 밀면 아무리 천하장사가 밀어도 이거 문을 못 엽니다. 왜냐하면 얘가 원에 의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돌 때 힘이 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게 이제 어떤 그 부분이. 여기 짧으니까 여기 힘을 아무리 줘도 얘가 못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 뒤에서는 조금만 힘을 줘도 이게 잘 돌아가는 거죠. 왜? 요만큼의 돌아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줘도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얘는 요 짧은 거리를 가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줘야지만 짧은 거리를 가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3상 4선식 중성선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간다. 형광등, 초크코일, 과열 소선된다. 아까처럼 뭐 이런 부분 보셔도 되고 통신선, 전자유도, 전력량계, 코일이 소선된다. 그리고 측정오차가 발생된다. 뭐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전기, 오동작한다. 예. 높은 피크 전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음향기기, 소음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충격이 들어오는 것들이 음향기기 쪽 딱 보시면 뭐 뻔하죠. 기기니까 안에 소자들이겠죠. 소자가 나간다 이거죠. 다이오드가 나가든 콘덴서가 나가든 트랜지스터가 나가든. 근데 뭐가 나가 있냐? 콘덴서가 제일 많이 나갈 거라 이거죠. 어차피 소자에도.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실 때 콘덴서, 다이오드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까 그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기들 더 연결해서 컴퓨터에도 문제가 있다. 음향기기에도 문제가 있다. 뭐 소리가 지지직 걸린다 이거죠. 왜냐면 뭔가 외부에 자본 들어오면 지지직 거리죠. 라디오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도 생각했다가 써주시면 되죠. 퓨즈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퓨즈라는 건 사실 처음엔 안 끊어질 겁니다. 근데 고주파가 계속 들어온다는 건 퓨즈의 용량에서 뭐 300% 부하에서 몇 프로 이상 열화되지 말아야 된다. 600% 부하에서 몇 프로 이상 열화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퓨즈라는 건 절연물이 있는데 절연물이 다 없어지면 끊어지는 거죠. 근데 고주파가 들어오면서 얘를 한 번씩 툭툭툭툭 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딱따구리가 나무를 이렇게 똑똑똑똑 찌는 거하고 똑같죠. 똑똑똑똑 찌다 보면 구멍 뚫다 보면 이제 나중에 구멍이 커지겠죠. 그럼 나무가 고사되겠죠. 예? 그러다 이제 뭐 밑둥을 잘 치면 이제 나무가 넘어갈 거고, 예? 고주파의 경감 대책. 이제 고주파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감을 해줘야지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아까 수능별리 P델타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들 보면서. 역류계산. 이제
힘들게 역류 개선으로 왔습니다. 이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할 것 같은데, 빨리 해서 뭐, 기본적인 문제까지라도 좀 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콘덴서 장치에 설치돼서 손실 경감 대책 뭐,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뭐, 1시간 정도, 예? 제가 봐서 해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계통공학 전체적인 부분 나갈 거고요. 역류 개선은 중요합니다. 뭐, 다음 주에도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반복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으로 나오니까. 앞에 부분은 필요 없고요. 뒤에 보시면 역류를 개선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아까 소남젓을 얘기했죠. 손실이 저감된다. 예? 전압 강화가 경감이 된다. 요금이 절감이 된다.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된다. 여기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예제에서 똑같이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뒤에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하가 있는데 단상회로는 이렇게 걸려있고 삼상은 이렇게 걸려있다. 콘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인에 집중하거나 중간에 하거나 말단에 설치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들은 전력 공급자 측에서 설치하는 거, 수용가 측에서 설치하는 거. 대책도 나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발전 쪽의 대책이냐, 변전 쪽의 대책이냐, 뭐 어디 쪽의 대책이냐 이렇게. 저희가 송전 용량도 어떻게 했죠? 가공선, 그다음에 지중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다 이제 분배해서 어떤 걸 쓸 때도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하 콘덴서는 부하에 근접해서 설치되므로 개선 효과가 직접적이다. 대신 가동률이 낮다. 그리고 단위 용량당의 가격도 고압 콘덴서의 3배 정도 비쌌다. 왜냐면 저압은 켜질 때만 하는 거거든요. 그 용량도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값이 비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량 대비. 왜냐면 이건 Q 성분 대비로 하는 거죠. 왜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압에 여러 개 달게 되면은 손실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고압에는 큰 용량들 달아보니까 그 손실이 줄어들고 한 몸체로 쓰다 보니까 어떤 그 가격적인 부분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3배 정도나 비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뭐 3, 루트 3, 루트 2, 1.414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셔도 되고요. 용량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3배 정도 더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3배 정도로 비싸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왜? 용량이 3배가 늘어나니까 고압의 용량보다 저압의 용량이 3배가 더 늘어난다 했으니까 용량이 3배 늘어나니까 가격도 3배 정도로 비싸진다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단위 용량당의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고압 콘덴서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저압용은 마이크로 패럿, 고압용은 KVA를 쓴다. 근데 저희가 무해전력 했을 때는 KVAR로 생각을 해주셔야지만 되는데 용량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KVA로 다 표시를 합니다. 책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KVA로 표시를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경우에 가다 보면 KVAR 찍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근데 이제 무해전력이란 개념에서 KVA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그 무해전력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KVA로 표시를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Q가 있다. Q가 바로 무해전력이죠. 콘덴서 용량을. 그걸 KVA를 하는데 Q를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C죠. 실제적으로. 예? 정전 용량을 얼마나 공급을 했냐. 마이크로 패럿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델타하고 Y를 비교를 해보니까 밑에 식이 나옵니다. 3CV 자성이다. 3CV 자성. 결국은. 이게 뭐냐. 3개의 전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의 VI가 된 거죠. 예? 3P다 이거죠. 루트 3P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3CV 자성이라고 얘기했죠. 3, C, V 자성인데 C가 델타에서 V고 2파이 F는 W니까 그냥 그냥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상승한 거는 월태에 KVA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넣은 것 뿐입니다. 근데 이것도 3배 VID다. 이 V가 이제 어떤 V냐가 요 뒤에서 나타나는 걸 거꾸로 30V 자성을 앞으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C는 요걸 다 나눈 거죠. 그러니까 3CV 자성이죠. 2파이프는 있다라고 보면.
근데 여기서 Q가 왜 루트 3이 나왔느냐? 3CV 자승인데, 예? 아까처럼 3CV 자승인데, 이 V 자승이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V 아닙니까? 그걸 자승하다 보니까 루트 3 되고 여기 3이 돼 있는데, 이걸 나눠서 루트 3이 된 겁니다. 요거 이렇게 쓴 거는 틀려진 거를 보셔도 되죠. 예? 원래 30V 자승인데, 근데 얘도 보시면 I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V를 그냥 루트 3분의 V다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냥.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예? 그래서 저는 그냥 30V 자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V 자승이니까 어떻게 되죠? 30V 자승이니까. 여기 3가 루트 3이 자승돼서 3이 되고, 여기 3이 있으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요 C 성분만 봤을 때 얘도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요 수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루트 3을 밖으로 빼가지고 V자승을 넣은 것 뿐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3C V자승인데, 예? 얘가 V가 V이기 때문에 그냥 3C V자승이고, 얘는 3C V인데, 이 V가 루트 3을 한 다음에 자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CV 자승인데, 이 3하고 이 3하고 없어졌다는 얘기죠. 요 3하고 요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냥 나온 거고요. 그냥 수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는 3이 들어갔죠. Q는 3C, 요 C, V 자승이다. 여기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근데 Q는 C, V 자승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거를 그냥 한 겁니다. 그냥. 근데 수식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넣어서 그냥 표현을 해주셔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델타 결선을 하면 3분의 1로 충분하다. 왜? 델타 결선일 때는 30V 자승이니까 3배가 나온다 이거죠. 근데 Y 결선이는 CV 자승이니까 한 배만 나온다 이거죠. C가. 1C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델타 결선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콘덴서의 정용량 C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를 하고 있다. 아까 전압의 제곱에 반비를 하지 않습니까? 루트 3분의 V를 제곱을 하니까, 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고압축에 콘덴서를 설치하는 게 저압축에 설치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예? 이건 손실은 뭐라고요? 용량이나 뭐 손실 이런 부분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렇게 보셔도 된다고요. 요건 이제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요. 진상형 콘덴서의 용량이 있습니다. 부하가 있는데 여기다 공급을 해줘서 여기 필요한 아까 보셨던 IL이 들어갈 때 얘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공급해주는 개념이 되는 거겠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데 여기 QC가 공급이 된다고요. 이 그림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예? 이만큼인데 예? Q값도 이만큼이 필요한데 예? 지금 우리는 Q값을 이만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콘덴서에서 요만큼은 공급을 해줬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만큼만 받아도 되니까 한전이 유리하니까 그래서 역류를 올려달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수용가에서 이만큼 올려주게 되면 한전이 처음에 이만큼 공급을 안 해줘도 되고 요만큼만 공급을 해줘도 되니까 유리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럼 우리는 S라는 값도 예 줄어들죠. 한전에서는 한전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계량은 필요만 한다는 얘기죠. 한전에서는 아까처럼 여기서 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P값도 사실 적게 보내줘도 된다는 얘기죠. S라는 걸 보내줄 때 한전에서는 P라는 걸 작게만 보내줘도 된다는 얘기죠. Q를 그쪽에서 공급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세타1이라는 건 코사인 세타입니다. 아까 제가 위로 해가지고 해놨죠. 코사인 세타는 예분의 예라고 그랬죠. 그게 역률이라고 사이각이. 세타1이 역률 개선 전, 세타2는 역률 개선 후. 그 세타1에서 세타2로 바뀌어진다는 건 Q 부분을 올려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률이 0.8에서 0.9로 바뀌어졌다는 거는 이게 또 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P0는 예, 여기서 이제 밑에 측에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JQ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거꾸로 공급해준다. 요 개념에서 그냥 마이너스 JQ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Q는 뭐라고요? P 탄젠트 델타. 그러니까 P를 썼으니까 P 곱하기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JQ를, 마이너스 J 하고, 마이너스 Q를 P 탄젠트 세타 1으로 표시를 했다 이겁니다, 지금. 아까 그래서 Q는 P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드렸죠? 잊어먹지 말으시라고요. 그냥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그림하고 보게 되면은 역류를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은 요만큼이 나오겠죠? 전체에서 여기를 빼면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 나오겠죠? 그래서 Q 부분이 뭐라고요? 전체 Q하고 요 Q. 그 이제 전체 Q가 뭐니까? P 탄젠트 세타가 전체 Q가 되겠죠? 이 앞에서 보셨던 전체 Q가 되겠죠, 여기. P 탄젠트 세타가 요 Q가 되겠죠? 그러면 필요한 주상용량, 요만큼 공급해야 될 거는 요렇게 계산하면 된다. 요것도 어렵지 않죠? 그림으로 보시면은. 근데 위식을 변형을 했다. 어렵게 변형을 했습니다, 참. 알고 나면 쉬운데, 예? 이것도 변형을 한 걸 보시면은 사실은 이거죠.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한 겁니다. 탄젠트는 뭐라고요? 코사인분의 사인. 여기 중간에 이제 변형한 수식이 안 나와서 그런데, P는 똑같은데 탄젠트 세타 1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냐. 요것만 아시면 되죠. 탄젠트는 뭐죠?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사인은 또 어떻게 되죠? 요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자승 세타입니다. 왜? 1은 이게 삼각함수를 아시면 되는데 사인의 자승의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자승의 세타입니다. 근데 여기 루트를 씌웠죠? 루트를 씌운 게 그 자승 때문에 씌운 겁니다. 1의 자승은 1이니까. 그럼 결국 뭐냐? 사인의 자승은 여기 1에다가 요걸 바깥으로 빼면은 예? 요걸 같다라고 했으니까 사인의 자승 플러스 코사인 자승은 1인데 요 자승을 이제 빼기 위해서 요 자승이 없어졌으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운 거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여기 그 마이너스 1 나왔던 부분은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코사인 세타 부분이 틀려져서 그렇습니다. 세타 1이 있고 세타 제로가 있고 해가지고 요 뒷부분이 나옵니다. 그것들은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코사인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의 세타라고요. 그럼 얘도 이제 씌워지는 거죠. 그럼 코사인 자승 세타가 나오죠. 얘가 자승이 되는 겁니다. 왜? 코사인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그럼 여기 루트를 전체적으로 다 씌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코사인 자승분의 1이 되고 여기는 코사인 자승분의 코사인 자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밑에 거를 루트를 씌워준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기 수식이 없어도. 왜냐면 이런 식으로 뒤에 가서 응용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다음 시간에 이것들 다시 풀어드릴 건데, 예? 풀어드릴 건데,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거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예습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지. 다음 주에는 그 예제 14-3부터 다시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나오면, 3분의 4라는 건 0.6입니다. 0.6이라는 게 어떻게 3분의 4가 나왔냐? 보시면은 0.6분의 뭐라고요? 1 마이너스 0.6의 자승. 이거 계산하면 3분의 4 나옵니다. 예? 이거는 뭐냐? 계산 전의 역률. 이건 계산 후의 역률. 이런 식으로 빼줘야 된다고요. 아까 뭐라고? 그림 보시면 계산 전의 역률 여기에서 계산 후에 여기 부분 역률 빼주면은 얼마만큼 필요한 부분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림을 가지고 계산 전의 역률이 여기였는데 얼마만큼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걸 하려면 계산 후에 역률을 빼주면 된다고요. 계산 전의 역률이 0.6이었는데 계산 후에 역률이 0.8이라는 걸 빼주면은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 나온다고요. 이걸 그냥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되게. 그러니까 그 그림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3개다 보니까 뭐 1개로 나눠진다 그런 부분이고, 다시 보시면 이것도 0.8분의 0.6. 이건 무예전력이다 보니까 아까 그 코사인 부분은 이제 바뀌어집니다. 하나가 0.8이면 하나가 0.6이죠. 하나가 0.6이면 0.8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1.0이 나와야 되니까. 100이 나오려면은 6의 자승 플러스 8의 자승은 10의 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P 값이 6이 나오면요. Q 값이 8이 나와야 되고요. P 값이 8이 나오면 Q 값이 6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냥 외워두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여기 전류를 가지고 전압 강화 계산한다고 그랬죠? 여기 역률이 들어갑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률 개선 전에는 몇 프로가 됐냐? 역률이 80%인데, 예? 지금 개선된 게 80kg라는 얘기죠. 예? 콘덴서의 역률이 100% 개선되었다 그러면은 80%대 전류는 0.8일 때 그 전류가 흐르겠죠. 역률 개선 전에는. 그렇게 해서 뭔가 0.8이란 부분, 여기도 0.8 들어갔고 여기도 0.8 들어갔죠. 그거로 계산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미리 한번 보실 때. 예? 그리고 나서 딱 보면 역률 개선은 얘가 1.0으로 바뀌었죠. 얘가 1.0, 1.0으로 바꿨을 때 뭐로 바뀌냐. 이런 내용들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릴 테지만 14-6 여기서도 역률이 뭐죠? 60이다 이거죠. 그 역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역률 계산하고 있으니까 60%든 80%든 100%든 75%든 그 역률 부분만 맞춰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역률이 어떻게 60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6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라고요? 80이라고요. 68, 86, 3분의 4, 4분의 3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라고. 왜냐면 단골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계산할 거란 얘기고요. 네? 요거 이제 그림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설비 용량 증가된다. 그럼 여기 지금 그 기존 부하에 콘덴서를 달면 새로운 부하를 얼마나 더 걸 수 있다. 그건 그림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뭐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요만큼의 부하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덴서를 이용해서 C성분을 요만큼을 공급을 해줬더니 그럼 역률이 바뀐 거죠. 똑같은 송전 용량을 공급을 하면서 그러면은 요만큼이 더 공급된 부분이 된다 이거죠. 사실은 요만큼이 더 공급이 된다 이거죠. S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S는 원의 방정식에 의해서 얘나 크기는 똑같은데 역률만 공급해 줬으니까 사실 여기서 이렇게 공급을 해준 거죠. 근데 공급을 해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이쪽까지 갔을 때 요만큼을 더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여기서 공급해 줄 때 여기까지 맞춰서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더 많이 공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만큼이 더 공급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요건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식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나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요거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 나중에 역률이 바뀐 겁니다. 처음에 코사인 세타 1은 0.75였습니다. 원래 역률하고 나중에 역률이 틀려지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좀 헷갈리는데 문제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앞에 거나 이런 정도. 왜냐면 조금 꼬아놨거든요. 뭐냐? 처음에 0.75였다. 근데 나중에는 역률이 여기서 역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바뀐 요 지점에서 역률이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얼마로 쓸 수 있느냐? 요거 하고 요게 얼마로 됐냐? 그리고 요걸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냐? 이런 거죠. 약간 응용된 거죠. 우리가 아까 부분은 막 여기서 요것만 가지고 여기 부분을 막 봤다고 하면 여기서 뭔가 역률이 또 변경이 된 겁니다. 아까는 처음에서의 어떤 그 부하를 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하에서 역률이 변경됐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나중에 여기에서 역률이 변경이 된 거니까 뭔가 한 번 더 꼬은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의 문제가 있다. 아까 있던 부분, 그 다음에 뭐 유형 부분이 몇 개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압 강화 붙는 부분들 해가지고 계산할 거고요. 자료를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압 조정형 이런 것들을 보내드릴 겁니다. 미리 한번 보시고요. 전기 품질 영향과 원인, 배전 계통, THD가 뭔지, EDC가 뭔지, 원격 자동 검침 이런 것들은 지금 배전 자동화에서 원격 자동 검침 같은 것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배전 자동화 쪽에 들어가는 FAC라든가 배전 보호 장치들이 뭔지, AS가 뭔지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보내드릴게. 이런 식으로 아까 보시면 변전소에 설치하는 전압 조정 설비를 한다. 그럼 책에 있던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고 거기에는 전압 조정을 어떻게 한다. 직접적으로 제어하거나 무효 전력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 거기에 쓰고 있는 설비들에 대해서 다 각각
따로따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LDC를 이용한다든가 SVR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림을 그려준 거죠. 훨씬 더 자세하게. 무해전력 공급, 발변전소. 그러니까 발전소는 발전기죠. 동기조산기죠. 동기조산기에 V곡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변전소에서는 SVC라든가 스테이트콘이라든가 블루리액터라든가 전력용 콘덴서 등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어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라인 드롭 컴펜세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얼마만큼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탭을 조정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전압을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AVR과 같은 방식인데 이거는 AVR은 발전기에서 사용했던 게 AVR이라고 그러면 LDC는 변압기에서 사용하는 AVR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LDC 같은 전압강화 생기면 그 부분에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한다. 아까 보셨죠? 부스터. 여기 고유용량, 부하용량 해가지고 그 용량 나왔던 것들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단건 변압기하고 똑같다고요. 다시 보시면. 여기 아까 계산됐던 그런 유형 문제들 다 나오고요. 아까 88호, 100%. 여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잘 이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지금 반대일 겁니다. 책에 있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예, 반대로 돼 있죠. 왜냐면은 여기 전압 변동폭이 작고 작은데 모든 사람이 다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적은 사람이 이해하고 좀 더 둔감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책에 있는 게 반대로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전력 공급 자치 대책, 수용 가치 대책. 아까 책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차단기 동작하는, 재패로 하는 개념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연구관에 가서 배우시는 건데 기본서에 있던 내용들을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반에 가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답안지를 쓰는 기본 모태가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시는 거고요.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모르시면 연구반에 있는 자료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신다는 얘기죠.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좋게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얘는 이쪽에도 쓰고 얘는 저쪽에도 쓰는 겁니다. 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뭐 팔품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럼 형용사의 종류에는 어떤 부사를 꾸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 고조파가 있으면 고조파에 플리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원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책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구반 교재를 가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들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잘 모르겠다. 그림만 보십시오. 제일 좋은 거. 왜? 그림부터 먼저 익숙해지시고 거기에 키워드 뭐뭐뭐뭐에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그림의 수식이 보여지게 되고 그 키워드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는 예제 14-3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